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인문의 향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국 대통령 박정희 제목으로 이재희 작가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재희 작가는 현재 민족중흥회 홍보대사, 민족중흥회는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고 그 정신을 우리 많은 분들한테 전파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단체죠. 맞죠? 네, 맞습니다. 저 신동춘입니다. 이재희입니다. 네, 강석진입니다. 부국 대통령 박정희라는 제목으로 오늘하고 또 다음에 한 시간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희 작가님의 아주 화려하고 내용 좋은 발표를 기대하면서 중간중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제가 부국 대통령이라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이 경제를 끌어안으셨을 때 혁명을 하셨을 당시에요. 그때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고 거의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 10위까지 올랐었죠. 우리가 최근에는 문정부 하에서는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5년 이후 독립한 나라가 한 14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140개국 중에 최고입니다. 사실은 선진국들하고 경쟁을 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45년 이후 독립한 그 신생국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최고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요, 그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반포하셨던 교육원장, 국민교육헌장을 국민교육헌장. 저희는 이제 외우고 컸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학생들은 배우고 있질 않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키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을 하는 그 국민교육헌장에 담아낼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님은 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깨워내신 그런 훌륭한 분이신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는 신생 독립국으로서 태어났을 때 첫 번째 초대 대통령님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모셨어요. 그분을 이제 우리는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은요. 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을 역임을 하셨어요. 이제 재임 기간은 18년이고요. 1917년생으로 태어나셨을 당시에는 우리가 식민지 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는 문경에서 교편을 잡으셨고요. 그 이후에는 만주에 가서 이제 만주 신경 군관학교라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셨다가 일본 육사에 가셨다가 한국 육사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에 또 육사가 있었거든요. 그렇고 육사를 세 군데를 이제 다니셨죠. 그리고서는 이제 군인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4.19 혁명이 있고 나서 이제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 때 5.16 혁명을 하셔가지고 5.16 혁명으로 집권하셨다가 군사 정부 2년 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군복을 벗고 정치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셨다가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5.16 군사혁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5.16 군사혁명에 대해서요. 우리는 쿠데타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가 이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이 혁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1950년부터 2016년까지요. 전 세계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난 횟수가 475회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반 정도 되는 236회가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를 다 따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3대 그 혁명을 보니까 첫 번째가 그 터키의 케말 파샤 23년에 있었던 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나세르가 50년에 이제 혁명을 성공을 했고, 그리고 1961년 우리나라 5.16 군사혁명이 있었는데 이 세 개의 혁명을 3대 혁명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님의 혁명을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국가의 번영,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빈곤 탈출, 그리고 교육, 복지, 직업 계층 제도, 문화 가치관 이런 총체적인 국가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혁명은 5.16 군사혁명이라고 하면서 이 혁명이 가장 모범적이고 또 가장 성공한 혁명이겠죠. 너무 이거는 가슴 뿌듯한 일이에요. 이거는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생 독립국가였잖아요. 1945년 해방 후에 1948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소위 이제 건국을 한 건데, 영어로 이제 이걸 네이션 빌딩이라고 합니다. 네이션 빌딩은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그런 것을 잘 자유민주주의로 해서 시장경제를 해서 하나의 그 법적인 토대를 잘 이룩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도 일부 또 산업화도 일부 진행을 하고 과학자도 유치해서 많은 그 토대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이승만 독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 하는데, 우리 지도자는 전체적으로 공과를 균형 있게 그 공이 많으면 공이 많은 걸 또 인정해야 되고, 과가 있으면 과도 또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만일 과가 조금 있고 공이 많은데도 과 때문에 공을 전부 무로 돌린다 하는 이런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션 빌딩 다음엔 결국은 그 국가의 근대화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대화는 이제 모더나이제이션인데 여러 가지 제도나 인간의 국민의 하나하나의 정신이 근대화돼야 되는데, 이 근대화라는 거는 하나의 서구의 개념이긴 한데 구체적으로는 이게 산업화라는 것으로 됩니다.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산업, 특히 2차 산업, 3차 산업이 돼야 국민 생활이 증진이 되고 소득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생 독립가의 두 가지 그 큰 과제가 이 두 대통령한테 일어난 그런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거를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 일어났던 것을 자부심으로 느끼고, 우리가 결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스스로의 업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5.16 군사혁명은요. 무혈혁명이었어요.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모범적인 혁명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4.19 혁명이 있었어요. 4.19 혁명은 굉장히 사람들이 민주화 혁명이다 하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4.19 혁명이 있었는데 4.19 혁명은 있었지만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내용을 보면요. 45년에 우리가 식민지 해방이 됐고 59년까지 이제 혁명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면요. 미국의 원조가요. 26만 9천만 달러를 우리가 원조를 받았어요. 그걸 보면은 61년도 그러니까 혁명하기 바로 전에 이제 예산을 보면요. 민주당이 계산한 게 6,088억 환인데 그 중에 국내에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게 48%고 나머지는 미국 원조였는데 52%를 미국이 원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의 원조는 국내 예산, 그러니까 소비로만 쓸 수 있는 예산이었고 우리나라를 위한 건설이라든가 미래를 위한 투자 금액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의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의 환경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원조를 또 무엇을 하느냐면 미국에 있는 잉여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이제 주면서 그거를 돈으로 계산을 해서 그 원조 금액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였어요. 그래서 농업이 활발히 되어 있고 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촌은 더 빈익빈,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농촌에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계속 이제 잉여 농산물이 들어와서 가난해지니까 도시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는 도시 유랑자들이 계속 넘쳐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또 보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인들의 문제였고 주요 기업체들을 이게 그때 당시에도 기업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업체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업체가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업체 형태가 있었는데 국가 기업체를 제외한 민간 기업체들의 상황을 보면 34개사가 이게 485억 7,412만 2천 환의 이제 부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자가 102억 7,100환이었는데 이 기업체들은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줄줄이 도산을 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혁명 정부가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들여다본 결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그 국가 경제 네. 상태가 거의 붕괴 직전에 맞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최악의 상태였었죠. 네. 그리고 이제 혁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재판에 회부한 사람들한테 이제 부정축제자들한테 돈을 이제 몰수를 한 거를 보면요. 그게 572억 원이네. 57억. 100만 천만. 아, 예, 57억. 57억이 넘는 돈을 이제 몰수 판정을 했고요. 예, 그 당시에 57억이 네. 엄청나겠죠.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5.16 군사 혁명이 있었던 거예요.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대의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도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고거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넷째, 절망과 기아 손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구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진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애국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본 군사혁명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동의 없이 각인의 직장과 생업을 평상과 다름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희망에 의한 새롭고 힘찬 역사가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단결과 인내와 용기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골기군 만세. 이 목소리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나운서 목소리. 네, 아나운서인데요. 이때 당시에 혁명을 수행을 하면서 이거를 군부에서 직접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혁명을 그러니까 한강을 건너서 오자마자 처음으로 간 곳이 남산 밑에 있는 KBS 라디오 KBS 방송국이에요. 아나운서네. 예, 그래서 박세 누구라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님이 로비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내려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나 박정희요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이 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설명을 다 해주시고 나서 이 사람이 가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전혀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거를 올바로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님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 그 쿠데타가 시대적 필요였고 요청이었다고 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5.16 혁명이 이제 일어났을 때 또 어땠냐면요. 그러니까 5.16 혁명 전은 해방 후 16년이 지났을 때였고요. 그리고 휴전이 되고 8년이 지나서 이제 4.19 혁명이 있었는데 최빈국의 상태에서 정치 혼란, 리더십 부재, 그리고 극대의 그 사회 불안,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이제 소련을 위시한 냉전 체제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정에 포함되어 있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반공을 국시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시기였는데 그런 때에 정치가 무능하고 혼란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환호를 했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혁명 정부를 반가워했고요. 그리고 육사 생도들이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환영 퍼레이드를 해줬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님이 혁명을 수행을 하고 딱 이제 그 상황들을 다 총 점검을 해보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마치 분란, 도둑 맞은 패가를 인수하였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셨대요. 근데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님은 이미 이 정도인 걸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혁명을 수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부터 뜯어 고치면 된다 하고 이제 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혁명을 하고 나서 참 착하게도 이거를 국민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에서요. 이 왜 우리가 5.16 혁명을 했고 왜 필요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해외 원조 아까 보시면은 52%에 달하는 매해 그 정도의 이제 해외 원조를 받잖아요. 그거 사실 공짜잖아요.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기 때문에 공짜로 그런 원조를 받고 있으니까 이 원조를 우리가 잘 이용만 하면은 이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최대의 기회라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기회의 돈을 함부로 낭비와 사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정말 못 살고 못 먹은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요. 해외에서 들여오는 그 사치품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무능한 정부에서 쓰는 일본에서 그 네. 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치품들이. 소중한 달러를 그런 사치품으로 쓰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 군인이었던 박정희 대통령님은 굉장히 그 분노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으로 인한 경제적 만신창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9년 결산 보고서하고 61년도 기업의 연체 내역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용케도 이렇게도 살아왔구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민주주의의 탈을 쓴 봉건적 수르구 세력 이 말 이해하시겠죠? 자기네들은 민주주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과거 지향적인 봉건적 수구 세력들이 박정희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은 사실 정말 진보적 사상가였어요. 우리가 마차를 타고 있으면서 마차를 10대, 100대 만드는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님은 마차가 아니고 그 자동차, 기차, 비행기, 우주선까지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과 이제 싸우시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당시에 5.16 혁명을요,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보고를 한 게 있는데, 김일성이요,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남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침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남한보다 북한은 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할 기회가 왔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 지도부는 4.19 혁명 직후에 이제 남침을 하려고 이제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제 그런 때가 임박했다. 이제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5.16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일성이 생각했던 남침을 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당시에 남북 1인당 국민 총 생산 GNP를 비교를 해보면요. 남한은 82달러였고요. 북한은 320달러였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나서 한 2년이 지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님은 이 혁명 군부가 무엇을 했는지
그거를 보고를 하십니다. 그 국가와 혁명과 나의 책에는요, 아주 정말 그 끝자리 환까지도 그 군인들은 진짜 무슨 회계사도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면밀하게 세밀하게 그거를 다 해놓으셨어요. 거기에 보면요, 2년 동안 뭘 했냐면 정계를 정화했고요. 그리고 경제 향상에 총력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를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했고 그 내용은 뭐고 실적을 보고를 하는데 2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2년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더 멀리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 토대를 만들어주면 민정 이양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산업 부문별로 이거를 다 정리를 해놓으셨고요. 뭐 정부 직할 기업 재운영 뭐 실태라든가 뭐 그리고 외교 같은 경우에는요. 혁명 전에 이제 16년간의 그 전에 있었던 거는 23개국하고 수교를 맺었어요. 근데 혁명 정부 2년이 지난 후에는 76개국을 수교를 했고요. 혁명 정부가. 그리고 해외 48개 공관을 이제 증설을 했고요. 12개 국제 기구하고 기구에 가입을 했고 36개의 조약도 체결하고 그러니까 이 외교에도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보였고요. 그리고 문화 예술 교육 쪽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뭐 라디오를 지방에 보내기를 해가지고 이게 12,000대가 넘게 13,000대 정도를 지방에 라디오를 보급을 시켰고요. 그리고 의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실을 그 4,900개를 증설을 하고 또 신축을 하고 수리를 하고 이런 것. 정말 그 책을 보면 놀라운 게요. 화장실 수리를 몇 개를 했고 울타리를 몇 개를 했고 이런 것까지 다 정말 너무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국민 재건 교육은 611만 명의 국민 교육을 시켰다라고 이런 실적을 세밀하게 국민한테 보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님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혁명 정부 2년이라고 이제 미리 시한을 정해 놨는데 몇 년이? 63년. 63년. 네. 2년의 기간을 정해 놨는데 이제는 군 본연의 임무로 복귀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이 혁명이 미완인 거예요. 이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주게 되면 다시 도루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2년간의 국가 정상화를 해놓은 이 혁명 정부의 과업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 전 정권에게 정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맡기면은 이들이 과연 혁명을 계승하고 국가와 민족을 행복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한 혁명이었던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역사는 또다시 후퇴하고 말 것인가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제 불끈 일어서신 거예요. 혁명은 완수되어야 한다. 그래서 2.18 성명, 2.27 선서, 3.16 성명, 4.8 성명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다 말씀을 하시고 이제 군복을 벗으세요. 근데 군복을 벗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군복을 벗고 이제 63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이제 진짜 국가 운영을 하세요. 한일 외교정사. 외교정사가 몇 년? 65년. 60년. 아 그러니까 그 네네. 이유구나. 근데 이렇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원조의 길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원조의 길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원조를 딱 중단한 거예요. 이 혁명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사형 선고 같은 거예요. 굉장히 그럼 그 당시 이제 그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이건 군사 독재 정권이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 의식을 갖고 이렇게 네. 그 경제 원조를 갖다가 차단한 것 같네. 네, 미국에서는 이 군사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그 원조를 딱 중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군부에서 박정희 소장이었던 그 박정희 소장이 백악관을 찾아갔는데 만나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이 정말 그때 엄청난 눈물을 뿌리세요. 그 가방을
이제 거기 그 보좌진들이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우십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한국에 돈을 빌려줄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독일의 눈을 돌리십니다. 분단국이. 네, 거기도 이제 동독하고 서독하고 분단되어서 서독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동독은 공산화인 상황이잖아요. 여기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하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에 이제 가난한 니네 나라에 뭘 믿고 돈을 빌려줘.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돈을 빌려줄 테니까 담보물.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지하 깊이 들어갈 광부라든가 아니면은 힘든 일을 하는 간호사가 없는데 너희 나라에서 그런 인력을 보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제 그 오케이를 하고 광부하고 간호사를 모집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에 유랑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을 나왔지만 취직을 못하는 뭐 기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취직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 500명 고졸 광부 모집을 하는데 46,000명이 이때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네. 허다하게 갔어요. 네, 맞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들은 너 손이 깨끗해서 안 돼. 그러고서 돌려보내면 바닥에 손을 막 문지르고 껌댕이를 묻히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올 정도로 그렇게 수두룩하게 이제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독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3년치 월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는데 이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 그리고 간호사들은 시체를 닦는 일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시에 못 먹어서 체구가 작잖아요. 간호사들도 얼마나 작아요. 근데 자기 몸에 2배나 되는 사람들의 시신을 닦느라고 2년이면 허리 디스크가 걸리고 막 이럴 정도로 지하 고생을. 1000m 정도 내려가면요. 지열이 온도가 지열이 38도, 네네. 40도까지 올라가요. 네. 그런데 최악의 조건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벌은 돈을 아끼고 본국에 보내고 또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독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저 멀리서 와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간호사들한테는 그 코리아 나이팅게일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하면서 그게 이제 대통령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서독의 리브케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님을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초대를 해서 네 분이 서독에 가려고 이제 미국 비행기를 계약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비행기조차 이제 정부 압력으로 계약이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뭘 타고 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서독 정부에서 비행기까지 제공을 해서 이제 모셔가요. 그래서 모셔갔는데 64년 12월 일이에요. 그래갖고 서독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광부 간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시골 뭐 탄광 이런데 있는데 시골 마을에 이런 작은 그 강당 같은 데를 빌려서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님 딱 들어가시는데 이 광부들이 그 뜨거운 지열에 이게 다 타가지고 시커먼 얼굴들로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님 네 분이 들어가시면서 울컥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설을 여기 강당에서 연설을 하셔야 되는데 연설을 도저히 목이 메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막 눈물이 계속 흘러서 그냥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호사들은 유경수 여사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어머니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서독의 그 대통령도 옆에서 막 울고 그걸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광부들이 그 서독 대통령님한테 가서 대통령님을 애워싸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님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매달린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 서독의 대통령이 그 우리 대통령님을 이제 다시 받겠죠. 그러면서 서독 국회에서 우리 대통령님이 이제 연설을 하세요. 연설을 하는데 연설장에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 한국에 돈 좀 빌려주십시오. 당신네 나라처럼 우리도 공산주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경제를 일으키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당신네들이 돈을 빌려주면 우리 돈을 이래서 꼭 갚겠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막 이러면서 연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독의 이 대통령님이 우리 대통령님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돈을 빌려온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독일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고요. 돈도 없고 자원도 없는 이 거지 나라, 이 못 사는 나라 대통령인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해외 원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 방문을 하겠다고 이제 외교로 얘기를 하면은 오지 말라.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거지 나라라 이거지. 네, 니네 뭐 주워 먹으러 오냐,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런 오지 말라는 데가 많았대요. 당시에 이제 필리핀은 국민 소득이 170불, 그 나라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고, 그 태국이 220불, 한국은 그때 76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필리핀이 우리나라에다 쌀 원조를 해줬었어요. 네. 음. 그리고 6.25 때도 왔었죠. 근데 이제 정충체육관도 그 네네. 설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밑에 있는 가난한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인도. 인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프리카에 뭐 가봉인가 뭐. 네, 아 진짜 가슴이 막 울컥해요. 근데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요. 64년도에 서독을 방문을 했을 때 그 서독의 아우토반을 보십니다.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예요. 그렇게 뻥 뚫린 고속도로를 보고 감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도 고속도로를 건설을 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계획을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고속도로를 놓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달러를 귀한 달러를 가져와서 그런 데에 허비를 한다고 지금 이 밑에 보이면 사진은 이게 농성하는 거예요. 막 고속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들어 누워가지고 김대중 씨가 완전 바닥에 누웠었어요. 네 김대중, 김영삼 다 예. 네. 그때 국민 총 생산이 142달러 나라에 고속도로 같은 거 필요 없다. 그거는 고속도로에 달릴 집도 예, 없는데 그래서 뭐 고속도로. 제가 이제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치인들은 뭐 민주화 투쟁이다 그래서 맨 투쟁을 하시는데 그 정치인들은 좀 정치인에 대해서 맨날 그 일당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모사를 하는데 전념이 할 것이 아니라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되기 전에 우리 헌법 공부를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완전히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삼아서 그렇게 국정을 해야 되면 물론이고 이런 사회간접 자본시설이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 상식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걸 두루놓아서 어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하면은 이게 반대야 무조건. 그렇잖아요. 지금 핵심이 그거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외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다고 한대요. 같이 그렇죠. 축하를 해주는데 왜냐면 이게 이런 우리 세가 늘어났다는 이제 나쁜 생각을 것들이 갖는 거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극복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 옆에 그림 보이세요? 이거 스케치한 거구만 박정희. 예,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시고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게 노선, 공정, 계획, 추진 방식까지 모두 박정희 대통령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저기 인터체인지인데 굉장히 그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인터체인지. 그리고 그 시멘트 몇 포대까지도 다 일일이 계산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리고 건설 인력으로는요 공병들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네. 이제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누가 이게? 아니 이게 뭐 과거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네. 우리 이 작가께서 아까도 저 있었는데 영예네 아까 영예. 봤는데 영예가 이거 됐습니다. 이거는 유경수 네. 옆에 나란히 서 있으니까 이게 뭐 아, 꿈인지 감사합니다. 생신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79년에 국민소득이 1,636달러로 훌쩍 뛸 정도로 이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는 큰 역할을 합니다. 네. 이 경부고속도로는요, 우리 5천년 단군 이래 가장 거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진이 대한뉴스에 하여튼 뭐 네네네. 그냥 완전 고정 메뉴로 꼭 나왔었어요. 네. 근데 보세요. 68년 2월에 착공해서요. 70년 7월에 완공을 했어요. 이 3년도 안 걸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했다 네. 이 당시에 우리나라 그 기술력 걸 가지고 말이죠. 근데 최고 속도 네. 최고
기록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예. 이게 제일 최고 빨리 한 기록이다. 거. 아, 네, 최고 그러니까 기록이에요. 이 기네스북에 경고속도로가 예. 어마어마하게 사실 길잖아요. 그걸 2년 만에 근데 참, 그 기록만 2년 이 6개월 만에. 기간 단축만이 기록이 아니라요. 여기에 들어간 그 돈, 금액도 이게 역사상, 그러니까 세계 그 다른 나라들도 고속도로 건설을 하잖아요. 그럼 고속도로 건설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뭐 얼마만큼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6억 최저 6억 비용이에요. 아니 최저 예. 비용이 최고속도로 완공한 6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러니까 1m인가 뭐 거기 들어가는 돈이 6억이 든대요. 그 평균. 근데 우리나라는 1억으로 해결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공병들을 동원했으니까. 네. 근데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게 이렇게 빨리 하는데 우선 빨리 개통을 하고 이 저기 보수 비용을 쓰면 된다. 이거를 고속도로 개통을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아서 그걸로 계속 개보수를 해가면서 가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미리 이게 부실공사가 아니라 그런 계획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여기 제일 또 공헌한 사람이 정지영 씨죠. 아, 네. 그래서 공사 대금을 못 현대건설이 여기 주니까 참여했구만요. 그러면 그래서 돈을 못 주니까 돈 대신 뭐냐면 땅을 줬어요. 땅을.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서산 간척지구 뭐고 이 현대가 네, 땅을 많이 확보한 그리고 이유가 이제 자동차 공장 세울 수 있도록 또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보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님이 강하게 의지를 보인 게 있는데요. 핵 개발 그리고 핵 개발을 하려면은 과학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과학 기술을 가지고 또 중화학공업이 있는데 이 중화학공업은 왜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렇게 이제 이게 다 마찬가지로 국방 방위 산업 때문에 그런데 이 중화학공업 쪽에서 기계 쪽으로 하면은 우리는 그때 총도 못 만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국산 기술로 이거를 하자라는 의지를 갖고 계셨는데 그 보면은 이 과학기술은요. 과학기술이나 중화학공업 기술은 국가의 의지 없이 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 과학기술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거는 2차 대전 이후에 제3세계 중에는 없는 일이었답니다. 이 당시 그 북한에서는요 탱크까지 만들었었어요. 아, 네. 예, 그래갖고 이 당시 그 박정희는 김일성과의 그 대립과 네.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맞아요. 산업화를 못 이루면은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처지였기 때문에 네. 이 산업 발전 그게 이제 계획도 지금 이제 처절한 경쟁을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초까지도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경제가 뒤져 있었잖아요.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에 추월을 했다는 거 그리고 네.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 갖다가 이끌어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적 같습니다. 그 69년도에 키스트 이제 연구 인력들이 대통령 월급보다도 훨씬 많았답니다. 그리고 이런 핵 개발이나 과학 기술이나 중화학공업을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이라든가 뭐 여러 분야에서 이 태클을 많이 걸 거 아니에요. 왜 걔네한테 그렇게 많이 하느냐 했을 때 이 모든 방패막이가 되어 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님이십니다. 이 당시 그 미국에 유학하고 있던 그막 네, 곧 나와요. 유학생 뭐 교수들을 엄청 네네네. 불러들였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은요 핵 개발을 하셔요. 어떻게 하냐면 69년도에 이제 아시아에서 군을 빼겠다고 하는 닉슨 독트린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자주 국방에 대한 생각을 더 확고하게 갖고 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향토 예비군을 창설을 했어요. 근데 향토 예비군을 창설했지만 총도 못 만드는 나라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때 70년 8월 6일에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개소를 하세요. 그리고 71년도에는 이 번개 사업이라는 거를 그 ADD에다가 그 사업을 지시를 하시는데 국산 무기 개발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 71년 12월 16일에 8가지 종류의 그 개발을 완료를 해요. 거기에는 M1 소총, 카빈 소총, 기관총, 뭐 박격포 이런 것들을 8가지를 우리가 시험을 해보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12월 26일에 오원철 경제 이수석한테 극비로 이제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 무슨 지시를 내리냐면
이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가능성과 그런 보고서를 제출을 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시고요. 71년 3월 19일에는 고리 원전 기공식을 함으로써 원전 시대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원전이 78년 7월 20일에 준공하고 상업 발전을 바로 이제 개시를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뭐가 있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그 연료, 이 건설 노하우라든가 그리고 핵 연료 주기술 확보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하냐면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인 거예요. 농축 우라늄. 예. 이거를 원전을 돌리고 나서 핵 연료가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한 오염물질이에요. 이 오염물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를 하고 나면은 플루토늄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 플루토늄은 그러니까 우라늄을 농축하면 그게 네. 플루토늄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72년 9월 초에 이제 국가안보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핵이 필요하다. 그래서 핵 개발에 대한 검토 지시를 미리 해놓은 게 있었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75년도에는요 200km까지 가는 국산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을 해요. 이제 미사일을 개발을 하는데 그게 7년 후 이제 78년 9월 26일에는요 100곰 미사일을 성공을 해요. 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데 이거는 세계 7번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네. 이게 지금 원자력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유사시에 핵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그 기초 기술이자 어떤 그 네.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원전을 해체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는 핵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원전 해체를 하면 핵 개발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인재들이 다 사장돼 버리고 다 그렇죠. 외국으로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죠. 나가죠. 그래서 네. 뭐 하여간 태양광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적절한 이게 지금 태양광이 열 효율도 낮고 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네. 자관 우려가 좀 많습니다. 예, 이것은 맞습니다. 좀 제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오원석 경제 이수석한테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거를 조사를 하라고 해서 이제 계획 보고서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보유할 핵무기로는 플루토늄 탄핵이 적합하고 이거는 외국에 대한 기술을 좀 도입을 하고 국내 기술 개발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건 우라늄보다 비용도 더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 핵무기 원료인 고순도 플루토늄을 확보하는 거를 이제 고리 원전 2호기로 중수로 발전로로 이제 채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연간 고순도 플루토늄을 200kg 정도 추출을 할 수 있고요. 그걸로 이제 생산 시기는 80년대 초로 이제 예상을 잡았어요. 이게 이때 이제 개발 계획 보고고요. 그다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핵폭탄 개발 계획서를 만드는데 이건 대회비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국방과학연구소 원자력 연구소인데 특수사업 연구진이 구체적이고 이제 세부적인 핵폭탄 개발 계획서를 작성을 한 건데 예산이 얼마가 든다. 15억에서 20억 달러가 들고 소요 기간은 6년에서 10년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 미국의 MIT 출신인 주재양 박사라는 분은요 국제 원자력 핵 연료 분야인 최고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오면서 그 한국인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한국인 그 인재들을 다 쓸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원자력 전문 과학자 20명을 또 유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해외 유학을 마친 인력들로 해서 200명이 넘게 또 이제 들여와요. 그래서 과학기술연구소, 과학원, 원자력 연구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만드시는 이 거예요. 당시 북한에서도 네. 원자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네. 엄청 투자를 많이 네네. 했었어요. 소련 쪽하고 중국 쪽하고 해서 지금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박정희 때 살아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때 뭐 어릴 때니까.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 이제 강력한 국가 관리에 의해서 이제 뭐 각종 기술 개발하는데 중국도 이 한국의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요. 중국이 이제 해외 인재들, 우수한 과학자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중국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해외 기술을 같이 투자를 해서 기술도 훔치고 해킹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막 그야말로 공산당이라는 그 국가에 걸맞게 하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이 국가 굉장히 강력한 이 과학기술 발전, 핵개발 발전을 벤치마킹을 했다고 저는 보이시네요.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이제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재처리 공장을 만들게 되면은 이건 핵무기 제조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강력 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는요 다 같이 NPT에 가입이 되어 있고 한데 이 재처리 시설에 대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프랑스 쪽하고 이제 접촉을 해요. 실제로 접촉을 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이제 계속 가요. 72년 10월부터 이제 프랑스 정부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74년에는 이제 프랑스하고 원자력 협정 체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원자력 기술과 정보와 훈련생 전문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인력을 계속 이제 교환을 하고 우리 쪽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배우고 이쪽에 와서 보내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하기로 다 됐어요. 이제 핵 물질하고 장비도 제공을 받고 그러면서 했는데 또 우리나라 연구진이 그 프랑스에 있는 발뚝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참 이름도 이상한데 그쪽에 핵폭탄 제조 연구소에서 이제 기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연구진은 고폭탄에 대한 실험, 텅스텐 실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75년쯤에는요 20킬로톤. 20킬로톤 이상의 이제 원폭 설계를 이제 마치고 이런 것들이 다 프랑스하고 협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북한보다 우리가 30년 앞선 북한제 기술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우월한 핵폭탄인데요. 그리고 그것만 끝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캔도 이제 중수로 원자로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먼저 잠깐 설명을 하면요. 중수로 원전하고 경수로 원전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경수로는 뭐냐면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 연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그 핵 하다가 이거를 교체할 때에는 다 세우고 그렇지. 이걸 다 빼내고 하면서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 중수로는 이걸 확보가 되면 그 안에서 다 계속 돌릴 수가 있는 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경수로형이고 캐나다는 중수로형인데 우리는 이제 캐나다하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캔도 이제 중수로 원자로를 도입을 하게 되면요. 캐나다에서는 NRX를 끼워서 주겠다. 이제 니네가 이거 큰 거를 가지고 가면은 이거를 껴서 주겠다 하면서 네. 이제 그런 협약이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이승만 대통령 시절 때도 연구용 원자로인가 그거를 해놓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님이 시작을 하셨고요.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걸 더 키워내신 거죠. 그래서 더 구체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원철 수석이 계속 뛰어다녀요. 그래가지고 이 캐나다로부터 하고 그 이스라엘의 국제 거상이 있어요. 그 사울 아이젠버그가 이제 중개 역할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유럽의 금융 기관들로부터 이제 돈도 이렇게 차관을 구성하고 이러면서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준비가 됐는데 해외에서 악재가 발생을 해요. 어떤 악재냐면요. 74년도에 인도는 당시 중국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도가 라자스탄 사막에서 지하 핵실험을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핵실험을 성공을 하는데 캐나다로부터 이제 받은 NRX를 통해서 재처리해서 그 핵연료 플루토늄을 추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국이 이제 이거를 알고, 그러니까 여기 인도도 사실은 미국이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감시망을 뚫고서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핵개발 감시가 좀 더 이제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이제 주시하고 있으면서 안 된다 하게 되는데 이거를 미국이 한국에다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한국은 그래 안 할게.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외, 그러니까 프랑스나 캐나다나 이런 쪽에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한국이 만약에 이 시설들을 도입을 한다. 그럼 이거를 못 막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75년 9월에는 핵 연료 48톤을 도입을 해가지고 78년에는 고리 원전이 가동이 되고 매년 플루토늄이 139에서 670kg이 확보가 되면 한국은 매년 23개에서 28개의 핵폭탄 원료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 거다.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북한은 아니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방해를 해가지고 그 취소하지 않으면은 이제 군사 원조 이제 그 다른 원조는 끊었고 막 했는데 이제 군사 원조를 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거를 압력을 가하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이 핵 개발 안 하겠다고 이제 각서를 써줘요. 어떤 또 조건을 제시했겠죠. 핵 개발을 안 하는 대신 뭐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써주고 이거에 대해서 그 프랑스 외무성하고 한국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로 한 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해 각서 그러니까 핵 개발 안 하겠다고 각서는 써줬지만 이 프랑스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다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그 계약하기 30분 전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30분 전에 통보를 해옵니다. 이거 연기하자 프랑스에서.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계약 파기를 통보를 해요. 근데 이 뒷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프랑스가 한국 정부에다가 니네가 파기를 하는 걸로 하자. 우리가 제일 파기하는 걸 한국이 제의를 해라. 그런 예,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이 파기를 하는 걸로 해라. 그렇게 하면서 어차피 이제 그 계약 파기에 대한 국제법상에서 배상 위약금 7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피격 당하기 아니죠. 훨씬 전이죠. 79년이죠. 79년이니까. 79년. 그래가지고 예 훨씬 이게 전이죠. 이제 안 되고 캐나다도 미국 압력으로 그렇지. 있어가지고 캐나다도 이제 못하고 이제 이게 끝이 나버렸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 상황, 미국의 전략은 핵 확산을 금지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제 인도가 이제 살상의 개발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인도하고 적대국인 또 파키스탄이 파키스탄이 해서 지금 핵 보유 국가가 인도, 파키스탄이 사실상에 그렇게 핵 개발이 된 거를 미국이 막지 못한 건데 미국이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핵 개발을 긍정 막은 이유는 미국은 한반도를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면 미국의 전략이 먹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대신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긍정 막고 한국이 이렇게 NPT를 뛰쳐나가서 핵 개발할 경우에는 북한도 뭐 자동방으로 핵 개발을 하게 되고 이런 거를 뭐 우려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틈에서 독자적 핵 능력을 보유하려고 나름 노력하다가 그러니까 어렵게 된 것이죠. 자주 국방을 위한 참 몸부림이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의존을 하겠다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 생각은요 그러니까 재처리 시설 도입을 포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뭐였냐면 프랑스에서 재처리 시설을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했는데 핵 무기를 생산하는 데까지는 5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는 안보가 뚫리는 거예요. 그 미국이 철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제 이거 도입을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박정희 대통령님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지금 중화학공업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거를 포기를 했고 포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도널드 그레그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알죠. 뭐라고 네. 했냐면 이게 포기를 안 했으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니네 정권은 끝이 났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은 강력하게 저지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님은 핵 개발의 필요성은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극비리에 추진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보면 그 북한은 우리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그 정보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76년 말에 김정겸 비서실장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오원철 수석한테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세요. 그리고 극비리에 이제 연료봉 공장을 건설을 하는데요. 76년 12월 1일 날 이거를 행정교개발공단을 출범을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극비리의 화학 처리 대체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프로젝트 명칭을요 바꿔버려요. 이름을 화학 처리 대체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가짜 명칭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핵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게 안 됐으니까 이제 국내 생산을 하자라고 국내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78년 10월에는 핵연료 가공 시설을 착공을 하고요. 79년 5월에는 우라늄 정년 전환 공장 기공식을 예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핵연료 기술 자립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농축 재처리 분야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기술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위장 명칭으로 기기장치 개발로 했고요. 이 국산화 돌입을 해가지고 78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9년하고 81년 사이에는 원자로 건설을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어 계속 이제 미국 모르게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이 이 핵연료봉 공장을 건설하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미 국방장관이 이제 방안을 해서 빵이냐 핵개발이냐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태기를 강요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때에 9월 26일 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곰 미사일 백곰 이제 공개 발사를 해요.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성공을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번째거든요. 전 세계에. 그거를 하고 근데 이제 미국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핵시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고위 관료급이 17명이 내한을 해서 이제 이거를 다 돌아보고 막 사찰을 해요. 그러면서 또 열흘 뒤에 또 멜빈 프라이스 의장을 선두로 해서 또 막 13명이 와가지고 막 사찰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이요. 79년 1월 3일에 그 최측근이죠. 선우연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이때는 핵 개발이 95% 이제 성공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81년에 그만둘 거야.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둘 거야. 그리고 81년 전반기에 핵폭탄이 완성된다고 이제 보고를 받았어. 핵폭탄 생기면 이제 김일성이 남침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여의도 행사 그 국군의 날 행사 때 그걸 보여주고 이제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날 거야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농축 재처리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95%까지 달성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기도 한데 미국은 모든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막겠다라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님이 몰래 하고 있던 핵 그리고 다 반대하고 있던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하는데 이제 다시 71년으로 돌아갈게요. 71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요. 박정희 대통령님이 중화학공업 육성에 대해서 이제 선언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요. 농업하고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 무슨 중화학공업이냐. 모두 막 전면적으로 반대해요. 그 중화학공업엔 뭐가 있냐면요.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 비철금속. 당장 먹고 사는 데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노동 집약적 사회에서 자본 집약적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중화공업의 성공이 한국 산업화와 안보의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가가치가 낮은 걸로는 이 노동 집약적 수출품을 가지고는 국가의 부를 형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또 기계 산업으로는 무기도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무기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방위 산업을 육성을 해야 안보를 강화할 수 있고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하는데 내수 규모가 아니라 이 국제 규모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는데 지금도 뭐 중소기업 많이 하잖아요. 당시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을 하고 대기업이 국제기업으로 발전을 하는데 중화학공업이 그 토대가 됐던 거예요. 근데 국제기업이 많아야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 중화학공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자원도 없는데 국내 소유가 아닌 국제 규모로 왜 하느냐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은 이제 자원이 낭비가 된다 이런 얘기에 중화학공업은 규모 이상으로 시설이 확장돼야 수지가 맞는다. 이게 작으면 수지가 맞질 그렇죠. 않는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비판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에 맡기면 알아가지고 중화학공업이 생기고 육성이 될 텐데 왜 그걸 정부가 나서서 하느냐 하는데 중화학공업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예가 없고요. 그리고 집안 그 자본하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랍니다. 이제 그걸 박정희 대통령님은 알고 있었고요. 당시에 국제 상황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 상황을 보면 70년대 후반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2차 오일 쇼크로 전 세계 경기가 이제 하락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인플레가 유발이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석유를 100%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너무 과잉 투자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라 정책 실패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아주 팽배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은 후진국이 다루면 안 된다. 막 이런 그리고 또 수출이 그렇다고 해서 급격히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투자를 많이 하고 나중에 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박정희 대통령님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님 이 모든 것들을 혼자 감내를 하고 다 막아주십니다. 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핵개발과 중화학공업과 이 과학기술은 다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잖아요. 이건 다음에 할 거고요. 이 마무리를 합시다. 그것도 이제 이것들은 다음 두 번째 시간에 할 텐데요. 박정희 대통령님의 생각을 여기서 읽어보면요. 박정희 대통령님 아까 이제 군복을 벗으면서 나같이 불행한 군인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직 이게 혁명 중이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님은. 안보를 위해서 개발 중인 핵도 당신이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이거를 하라고 주면 이걸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산업화를 위해서 육성 중인 이 중화학공업 그리고 과학기술 개발의 중단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한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중단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69년의 삼선 개헌과 72년의 유신헌법으로 대통령님은 종신 대통령님의 지위를 확보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핵폭탄이 완료되었을 95% 완료되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제 곧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를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님이 권력의 욕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 혁명 완수에 대한 욕심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근데 72년 유신헌법은 종신 대통령으로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네. 곧 이제 핵폭탄 완료가 95%가 되면 대통령직을 내가 물러나겠다. 이때는 모순된 얘기네. 아니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라요.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이거를 핵개발과 중화학공 과학기술 분야를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님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아줘야 이게 개발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핵폭탄이 95% 완료됐을 때는 이제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이제는 그거는 이제 우리 또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약간 또 우리 맞아요. 강 작가님이 이 제기를 하니까 다음에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마지막으로 권력의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와 국가의 국부의 욕심이 있으셨던 대통령이셨던 거예요. 그거는 맞기도 하고 또 권력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신헌법이 이제 소위 이제 장충체육관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유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 저항이 일어나면서 약간의 이제 불행으로 이어지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마지막 소감은 중화학공업이 지금 와서는 어마어마하게 국가의 경제를 일으키고 부를 가져왔는데
이 당시에도 또 고속도로에 이어서 중화공업을 극력 반대했던 그 국내 인사들이 지금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네. 의문을 품고 오늘은 정말 일단 박정희 이제 대통령님에 네.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네. 오늘은 여기서 오늘은 여기서 하고요. 마치고요. 다음 편이 또 준비가 네. 돼 있으니까 기대를 하시고 네. 우리가 또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얘기했지만 공과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것을 평가를 하고 공은 공대로 그래요. 과는 다음 과대로 우리가 기회는 하는 공과를 네. 객관적으로 딱 구분을 해갖고 음. 그걸 같이 아, 우리가, 네. 너무 스텝 미화하기만 정도. 해도 이게 아니, 우리 그럼 시청자들의 설득력이 호평을 떨어지지. 받기가 좀 덜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네. 미워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 그러니까. 뒤로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님이 어떤 일을 또 그러니까 하셨는지 다 우리가 그걸 이제 있어요. 팩트로 놓고 네, 네. 자, 비교 분석하면은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청자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잘 논리를 정비해서 미리 네. 준비해서 이 편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박정희 대통령, 부국 대통령 제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